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약간 걱정되는 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상반기에 무역 적자 폭이 무려 10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가장 최악의 무역 적자인데요. 자, 그 전에 두 번째로 그런 무역 적자를 많이 봤던 때가 언제냐? 바로 1997년 상반기입니다. 그때 무역 적자 폭이 91억 달러였는데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1997년 하반기에 우리나라에 IMF 위기라고 불리는 외환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무역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된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워낙 높고 그야말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무역 적자에 대해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이제 무역 적자 폭이 IMF 때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많이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먼저 안심될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무역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폭이 그때보다 더 커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때는 외환보유고가 거의 없었고 지금은 외환보유고를 그래도 한동안 꽤 쌓아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심각성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굉장히 걱정하고 이 신호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신호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 거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외환위기 때는 없었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들이 이 적자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1997년 외환위기가 오기 직전에 우리나라 이 환율 같은 경우에 달러 대비 860원에서 한 880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무역 적자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원화 강세라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1달러에 1,300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 정도 환율은 사실은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이렇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때가 아니면 잘 가지 않았던 그런 환율이거든요. 자, 이렇게 1달러에 1,300원 정도가 됐을 때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를 봤다는 것은 이 환율로도 우리가 쉽게 흑자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1,300원 올라가지 않도록 1달러에 1,300원이 넘지 않도록 끊임없이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자꾸만 헐어서 이렇게 시장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1,300원 아래로 간신히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데 올 들어서 계속 감소했습니다. 5월 말 현재 4,477억 달러인데 6월 말에 이게 더 줄어들어 있을까 봐 약간은 걱정됩니다. 이제 곧 6월 말 외환 보유고 발표가 나오는데요.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과연 적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아마 세심하게 살피는 시기가 점점 되고 있을 겁니다. 자, 외환 보유고를 헐어서 이렇게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할 때는요. 환율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것까지 이 노력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거든요. 항상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환율이 급변하는 걸 막아주는 정도만 개입을 해야지 만약에 환율을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일종의 1,300원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이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꼭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 이 마지노선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프랑스의 마지노 육군 장관이 독일의 이 침략에 대비해서 참호를 파고 여길 굳건히 지키겠다고 만든 건데요. 이 마지노선만 지키면 독일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히틀러의 대군은 벨기에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졌죠. 사실은 외환시장이 똑같습니다. 이 마지노선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겠다고 맘먹고 이걸 일종의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선처럼 노리게 된다면 이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뭘 노리게 되냐면 저 나라가 무리해서 저 환율을 지키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보면서 이 헤지 펀드 위험한 이런 어떤 노력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칼같이 찾아내서 그런 환율을 특히 그런 통화를 노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타겟이 되지 않도록 특히 지금처럼 미국이 금리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고갈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티를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긴급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5월 말 현재 제가 4,477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자꾸 많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볼 때 BIS 기준으로 볼 때요. 이 9,300억 달러는 돼야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상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절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국제결제은행이 보는 외환보유고 기준은 왜 이렇게 높은가? 이 국제결제은행은요. 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가 높을수록 더 많은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어떤 나라가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아두어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으면 외환보유고를 훨씬 더 많이 쌓아놔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주식 투자가 정말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독 높은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4,400억 달러 정도보다는 훨씬 더 쌓아놔야 되고 권고 기준이 9,300억 달러까지 가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기준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지금의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 이런 걸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금리 인상을 적절하게 속도를 맞춰서 미국과 금리 역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당국에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나쁜 점이 하나 있는데요. IMF 외환위기 때 그때와 지금 다른 점 중에 굉장히 또 하나 큰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입니다. 1996년에 유가는 1배럴에 26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97년부터 유가가 계속 떨어지더니 98년에는 이게 12달러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가 일어났을 때 원자재 가격, 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죠. 만약에 그때 유가마저 나빴더라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훨씬 더 어려웠을 게 분명한데요. 근데 문제점은요. 지금 국제 유가 사이클은 결코 이게 하방 사이클에 있다고 자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요인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 등이 지금 현재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동 전선을 펼치고 있는 모습들로 볼 때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유가가 업사이클 이 도중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유가 면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쉽게 안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반기에 우리나라 무역 적자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또 심각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단일가였어요. 어떤 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에서 석유를 사든 러시아에서 석유를 사든 유가는 다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뭐 어떤 나라가 수입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서방이 제재를 한 다음부터 러시아는 지금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석유를 사고 싶다. 그러면 훨씬 더 싼 값에 팔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도 그걸 이용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겉으로는 빨리 러시아를 제재하자 난리 쳐놓고서 뒤로는 러시아산 값싼 석유나 천연가스를 사들여서 전 세계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죠. 그럼 마크롱 대통령이 도대체 왜 이랬느냐?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사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현상이 계속되게 되면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원가 경쟁을 할 때 이게 싸움이 아예 안 되는 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이 이 중국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사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현재는 괜찮지만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 중국 진영의 패권 전쟁이 더욱더 가속화되면 그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중국은 강력한 원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중동에서 예를 들어서 120달러에 원유를 사와야 되는데 중국은 90달러에 러시아에서 원유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제품을 만들 때 원가 자체가 이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이 자꾸만 이 러시아산 석유의 수입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그냥 유가가 고유가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 경쟁을 할 때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은 곡물까지도 러시아한테서 훨씬 더 싼 가격에 사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지금 현재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데 의외로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그 뒤에는 러시아나 또는 이 반서방 국가들의 일종의 원유나 원자재 그리고 농산물의 어떤 공조 같은 게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리는 더욱더 어려운 싸움,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원자재 문제에서 아주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국제 질서에서 우크라이나 쪽의 편을 아주 강하게 들고 있는 편이죠. 자, 세계 정의를 위해서 이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닌지는 앞으로 역사가 판단을 해줄 텐데요. 자, 문제점은 당장은 러시아가 우리한테 보복을 함으로써 우리가 당장 일종의 피해를 강력하게 보고 있다는 점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희귀가스입니다. 이 반도체를 생산할 때는 희귀가스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뭐 네온이라든가 크립톤이라든가 제논 같은 이런 희귀가스가 반드시 있어야만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가 보통 이런 희귀가스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30%에서 50%쯤 됩니다. 네온 같은 경우에 한 30% 되고요. 크립톤이나 제온은 거의 50%쯤 됩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 한국 너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어?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최근에 이 희유가스, 희석가스에 대한 제재를 했습니다. 우리는 너희 한국에 대해서 이제 희석가스 수출을 하지 않겠다. 6월 달에 이런 제재를 하니까 자,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면 나머지 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0에서 70% 이걸 누가 공급하고 있느냐? 거의 중국이 다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이 이런 희석가스의 시장을 이 세 나라가 거의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서 이 희석가스의 수출을 스스로 금지해 버렸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때문에 우리한테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한테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이 기회를 중국이 놓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장 어떻게 했느냐? 네온가스의 경우에 중국 업체들이 이 공급 가격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0배를 올렸습니다. 6월 달에 이 1kg의 네온가스 수입 단가가 2,800달러가 되는데 같은 기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0배가 오른 거고요. 크립톤이나 뭐 이런 제논 같은 경우도 다 2배, 3배 지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 생산에 아주 치명적이고요.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중국이 이걸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보복을 한다든가 했을 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생겨버린 겁니다. 진짜 맘만 먹으면 수출을 어떻게 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셈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게 된 것은 정말 뭐 정치적인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는 뭐 국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할 때는 항상 그에 따른 정말 보완 조치 그리고 철저하게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죠.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도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 조치, 대응 방안을 만든 다음에 어떠한 이 국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에서 중국에 상당히 저당 잡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네온이나 이런 희석가스, 희석가스 같은 여러 가지 필수적인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중국 기업한테는 값싸게 공급하면서 우리한테만 엄청나게 비싸게 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공급 라인을 새로 확보하는 노력이라든가 뭔가 지금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혹시 모를 무역 보복 조치 같은데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 또 무역 수지 이렇게 사상 최악의 적자를 보게 된 것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1997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4.4%나 될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98년에도 4.5%였어요. 중국은 1997년에 9.2%로 역시 놀라운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라는 진짜 심각한 사태를 맞이했지만 세계 경제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1달러의 환율이 막 2,000원까지 가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수출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했고 경제도 V자 반등을 했던 건데요. 근데 이번에는 세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에 5.5% 성장을 하겠다고 자꾸만 장담을 하는데 서방에서는 이미 5%대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 2022년에는 4% 또는 그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죠. 자, 우리나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우리도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역 수지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심지어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요. 자, 미국은 우리나라가 진짜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무역 수지 흑자를 보던 곳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경기 침체를 갈 수도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다? 이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미래가 쉽지 않을 것이다를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두 손을 놓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두 손을 놓고 있으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정말 미친 듯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무역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정부가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만 이 상황에서 버티고 이겨내고 다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 무역 수지 적자에서 가장 나쁜 점이 하나 있는데요. 5월달 지표만 보면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가 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한 달치로 볼 때는 1994년 8월 이후 처음으로 28년 만에 처음으로 월 단위로 중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 적자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28년 가까운 세월 동안 중국에 대해서 항상 무역 수지 흑자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월 단위로 처음으로 적자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자꾸만 좋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하이가 봉쇄해서 그렇다. 뭐 아니면 상하이가 자꾸만 봉쇄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를 역수입한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도체 수입이 이런 무역 수지 적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자꾸만 좋게 보려고 하는데 자, 이런 말로 자꾸만 스스로 안심하려는 그런 노력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안이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추세적 전환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다가 이게 만약에 패러다임의 변화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주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걸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면 조금 심각성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월 단위로 대중국 수출 증가율을 보면 이 다른 나라 수출 증가율보다 눈에 띄게 둔화된 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에서 일종의 눈에 안 보이는 이 수입 장벽을 우리한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약간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탈중국을 잇따라 정부의 관계자들이 선언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우리는 먼저 선언하고 나중에 좀 대응책을 마련하는 그런 좀 관행이 우리나라한테는 좀 정책적 관행이 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어떤 정책을 쓰느냐? 어떤 나라랑 무역 전쟁을 하거나 이런 전쟁을 벌일 때 도광양회라는 전략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칼집에 칼을 살짝 숨겨놓고 칼날의 빛을 감춘 상태로 힘을 모아서 쫙 어느 정도 이런 어떤 한 방에 꺾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은 다음에 단 한 번에 역전하는 그런 전략을 쓰거든요. 이게 도광양회라는 전략인데, 자, 선전포고를 먼저 하는 것보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사실은 중국 같은 나라는요, 조용히 무역 장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나라인데다가 심지어 국민들도 정부가 정책을 정해서 예를 들어 한국산을 사자 말자를 일종의 목표를 정하면 국민들이 다 따라가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성장세가 갑자기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 다른 나라 대비도 둔화됐고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도 둔화됐다. 그렇다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야금야금 이런 정책들을 써나가고 있는 게 맞다면 한 번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물론 저도 진짜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이렇게 수출 비중이 높은 거 이거 이대로 그냥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 전략적으로 움직여야지 먼저 탈중국을 선언하고 나중에 정책을 세우는 거, 이렇게 나중에 대책을 세우는 방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한테 불리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가 중국에 얼마나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느냐, 이제 혹자는 24나 25%를 얘기하는데요. 결코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홍콩에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과 홍콩 수출 비중 이걸 다 합쳐야 돼요. 홍콩도 중국의 일부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러다 보니 중국과 홍콩을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에다가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과도한 수출 의존도 분명히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만 중국 대신 수출할 다른 나라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된다든가 이런 대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탈중국만 선언하고 만약에 대체 전략이 없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체 시장이 어디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아세안 국가라든가 인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고요. 이게 1, 2년 만에 새로 될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신남방 정책은 지금 완전히 폐기하는 수순에 갔기 때문에 아세안에 대한 정책은 새로 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는 동안 기존의 시장을 잘 지켜나가면서 정말 언젠가는 중국의 의존도를 확실하게 낮추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고 무역 수지가 이렇게 최악의 적자를 보지 않도록 정말 컨틴전시 플랜, 그야말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정밀한 정책적 어떤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수입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수출하는 게 많이 늘어난 품목들을 보면요,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뭘 수출을 이렇게 늘렸느냐? 자,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수출한 주요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많고 수입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래는 거의 없었죠. 근데 중국이 점점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 같은 경우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반도체 수입이 전년 대비 무려 41%나 늘어났습니다. 단 한 해 만에 41%나 늘어났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자, 이렇게 반도체 수입이 워낙 빠르게 늘어나니까 온갖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은 우리나라가 생산한 반도체를 그냥 우리나라 기업이 수입한다, 이렇게 자꾸만 안심시키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국 업체가 생산한 반도체 수입도 분명히 진짜 엄청난 속도로 늘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국산 반도체는 전부 저가 반도체잖아. 뭐 차량 반도체, 뭐 냉장고 같은 데 들어가는 저가형 반도체잖아. 우리나라 같은 첨단 반도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무시할 만한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위를 받은 학문이 바로 추격과 역전의 경제학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어떻게 역전했는지 정말 오랫동안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역전할 때도 먼저 저가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걸 싼 값에 대량 생산을 하고 여기서 경험의 축적의 시간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은 다음에 갑자기 한 방에 퀀텀 점프를 해서 일본을 따라잡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를 뭐 수출을 규제했네 마네 이런 걸로 막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생산 경험을 쌓고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까지 늘릴 정도로 저가형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그 뒤에 예를 들어서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현재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말이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유명한 블룸버그 통신에서 최근 1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한 반도체 기업,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20개 기업을 꼽아봤더니 19개가 중국 기업이라는 진짜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반도체 규제를 했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내수 시장이라든가 저가 반도체로 시장을 오히려 더 넓혀왔던 겁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에서 자꾸 따라잡으려는 분야 뭔지 아시죠?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산업에서의 중국산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10%를 넘는 게 어렵지 여기서부터 50% 가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이제 10%를 넘어선 만큼 파죽지세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반도체 시장의 겨울이 적어도 1년 또는 최대 3년까지 지속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수많은 역전과 추격은 언제 나왔느냐?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추운 겨울일 때, 그때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잡는 일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일본의 반도체 업체를 따라잡을 때도 호황일 때가 아니라 불황일 때였거든요. 지금 반도체 시장의 불황이 시작된 만큼 사실 훨씬 더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무역수지 적자를 본 지가 몇 달 안 됐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진짜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 진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처럼 총력전을 벌여서 이 무역수지 적자가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지금의 노력에 10배, 100배를 노력해도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일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다해서 무역수지 적자, 이번에 이 상반기에 역대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를 결코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의 모든 국력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진짜 의지를 모아서 이 상황이 결코 위기로 가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실 앞으로 30년 대계를 짊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추격과 역전의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추격과 역전이 언제 일어났느냐?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진짜 패권 전쟁 또는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거나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 입구에 있었던 나라가 정말 최고의 선진국까지 올라가는 그런 최고의 역전 언제 있었냐 하면 최악의 불황기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황기에는 원래 시장의 강자들한테 유리한 시장이거든요. 자, 불황이거나 아니면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왔다. 그러면 시장의 규칙, 생태계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다 바뀌는 시절입니다. 이럴 때 새로 바뀐 그런 시장의 룰을 제일 먼저 깨닫고 정말 치고 나가는 나라가 역전과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열심히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새로 바뀌는 패러다임을 선점할 수 있도록 변화를 가장 먼저 캐치하고 그 변화에 맞춰서 국가적 전략을 세운 다음에 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서 모든 사람들의 힘과 뜻을 모아서 그 역전의 발판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이 바로 그 결정적인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제발 이 상황이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역전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박종원 플러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